또 예전만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싸지가 않아요. 이거 이자 아낀다고 내 자기 자본 전세에다가 무지하게 밀어 넣었다가는요, 아무리 투매 나오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적당한 매수 시기가 와도 급매물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어떤 선택하셔야 되냐면,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 선택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내년 2024년은 부동산 시장이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투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도드라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때에는 절대로 전세를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에 대한 매물 추이와 매매에 대한 매물 추이를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한 가을 정도까지는 매매와 전세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월에 3만에서 한 4만 건대 정도 누적되면서 거래가 꾸준히 되어 왔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약간의 계절적인 요인만 있을 뿐 상당히 안정적인 매물 속에서 가격은 어떻게 됐었냐? 가격은 굉장히 무섭게 치솟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매물 물량들이 매매건 전세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가 되면서 거래 가격을 상당히 크게 올렸었던 시기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021년 가을부터 이상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매매 물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반면에 전세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을 더 이어가게 되죠. 이때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회고를 해보면 2021년 9월 10월쯤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로는 대출 중단 사태가 한 차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쏘아졌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매매를 섣불리 시도를 할 만한 돈도, 심리적인 분위기도 갖춰지지 못했었던 시기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소화되지 못한 매매 물량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쭉 이어나가다가 2022년도 한 여름 가을쯤부터는 오히려 매매 물량들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이때 당시 분위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거래 절벽이 몇 달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거래가 됐었던 거래건들은 상당히 호가를 낮춘 매물들만 거래가 한두 건씩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고가 대비해서 굉장한 손절매를 하지 않고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값에 파느니 차라리 전세를 주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전세가 쭉 늘어나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절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서 월세 내고 거주를 하는 것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거주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전세 거주하는 것이 거주 비용을 한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때 당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세 선호 현상이 약간씩 꺾이고 있는 와중에 또 전세에 대한 역전세 사기극까지 벌어졌었죠. 자,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전세 매물이 꾸준하게 쌓여서 매매 물량을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2년도를 넘어 2023년도에 다다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도 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9억 미만의 거래가에 대해서는 최대 5억까지 중금리로 대출을 시행을 해줬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반형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셔서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손절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요 시기에 비해서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매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 이때다. 이때 안 팔면 요때처럼 다시 손절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또 휩싸이게 되겠죠. 자, 매도하시려는 분들의 매물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보다도 더 밑으로 깔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매물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소진이 되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익절하시려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3년도 한 9월 달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3년 9월에는 어떤 트리거가 있었나? 이때 당시에 이제 36조, 37조 원 정도로 계획됐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예산이 조기 마감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이 조기 마감이 돼버리면서 더 이상은 DSR을 높게 적용받고 또 LTV를 높게 적용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 한 가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을, 추석이 넘어오면서부터 다시 거래량이 서울이 3,000건대에서 2,000건대로 약간씩 주저앉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요. 매도 물량은 점점 더 쌓이면서 이제는 7만 건대를 넘어서 거의 8만 건에 근접한 정도로 올라가 버렸고요. 그에 반해서 전세는 어느 정도는 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안정화가 됐단 말이죠. 특히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초반대 혹은 3% 후반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다 보니까 다시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팔리지 않는 매물들을 다시 전세로 내놓다 보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약간씩은 전세 매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감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시장에서 매물들이 얼마나 잘 소화되면서 흘러왔는지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세부터 보시면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전세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거주하시려는 분들 중에 전세 거주보다 더 싸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전까지는 거의 60, 70%에 달할 정도로 소화가 잘 되다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한 차례 충격을 받았죠. 자, 그리고 금방 회복은 했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쭉 흘러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 한번 보면요. 매매 물량 역시도 소화율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금리 인상 기조 있기 전까지, 요때까지는 상당히 급격한 상승기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거의 대부분 아주 높은 가격만 아니면 소화가 잘 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가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이 이뤄지게 되니까 이제 흡수율이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자,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서울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한 6,000건 정도가 평균인데 심한 때에는 1,000건에도 못 미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현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거래 없이 아파트 매매가 흘러가니까 오히려 전세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전세에 대한 대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치솟게 되니까 이제는 전세가 아니라 오히려 월세 쪽으로도 일부 기울었었던 시기가 왔었다. 자, 그러다가 2023년도 접어들게 되면서 다시 매매에 대한 흡수율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때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됐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거래량이 1,000건대에서 이제는 2,000건대까지 쭉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값도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에 거의 8, 90%까지 반등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전세 역시도 정책적인 자금으로 금리를 잡아주니까 전세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월세보다 이제 다시 전세를 거래를 하면서 전세 흡수율도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 9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시기, 자,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죠. 거래 흡수율이. 매매에 대한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맞춰주지가 않으니까 이 흡수율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최근 몇 달 동안의 매매 흡수율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흡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연말에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지만 내년 초에 이사철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세에 대한 흡수율은 또다시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매매에 대한 매수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반대로 전세 거주 희망자는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내년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선택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2024년 시장은 일단 출발은 연착륙 기조로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뭐 PF 대출에 대한 부분, 또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 또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 전방위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강력한 상승 기조로 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다만 상승 모멘텀은 존재를 합니다. 이제 내년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다 보면 다주택자까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께는 상당히 좋은 이슈겠죠.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신생아를 낳은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죠. 한 2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편성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거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상승 쪽으로 강보합으로 다시 기울게 될 가능성도 일부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하락 모멘텀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가계 신용과 PF발로 인해서 최근에 자금 시장에서 이 신용 경색이 무지하게 세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시중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시중에 돈이 말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업들에는 아주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건설업과 금융업이 개발금융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개발에 대한 분양성 확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지방 약한 사업장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거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급격하게 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을 양쪽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하게 될까? 일단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아주 고점에서 아주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비용을 못 버티고 투매로 던지실 분들이 일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 절벽이 와 있는 시장에서 이런 투매하신 분들이 일부라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00세대급 아파트가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못 버티는 분 한 분이라도 매물을 싸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1000세대 아파트 값이 모두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이 투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세 선택하시는 가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위주에서는 이제 역전세난이라던가 혹은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파트 위주로 해서 또 전세 매물 역시 급감을 하는 추이가 보여지죠. 자, 그런데 매물 흡수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 시장이 아닌 전세 시장으로 거주 선택하시는 분들 내년에 굉장히 많아지실 거자.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무주택자분들 앞으로 전세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에 전세 선택하면요. 전세가 올려주는 거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될 거고요. 또 예전만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싸지가 않아요. 이거 이자 아낀다고 내 자기 자본 전세에다가 무지하게 밀어 넣었다가는요. 아무리 투매 나오고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적당한 매수 시기가 와도 급매물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어떤 선택하셔야 되냐면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 선택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낮은 보증금으로 월세 거주하시면서요. 매수해 놓을 아파트들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매수해 놨다가요. 높아지는 전세로 갭 투자 형태로 일단 맞춰두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별로 선정 잘 해놓으면요. 2억대 3억대 가지고도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방 3개짜리 사이즈들 아파트 선점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로 봤을 때는 한 5억대에서 6억대가 내년 경기도권에서 살만한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미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요. 7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들, 내년에 살만한 아파트들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물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과 이런 아파트들 체크리스트 해놔야 되는 때다. 지금은 절대로 전세 살면서 전세금 올려주거나 자기 자본 많이 들여가지고 매수할 만한 현금 없게 만드는 짓 하지 마셔라. 내년과 내후년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잘 이용하시려면요. 신축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신축을 포기하고요. 차라리 입지를 잡으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입지보다도 이 신축이라는 값어치에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거꾸로 입지를 선택하셔라. 구축일지라도 싹 리모델링된 아주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하시면 신축이 가지는 값어치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나중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세가율은 상승하고요. 고금리에 적응하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기회 잘 활용하시면 이제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고요. 유주택자가 반대로 무주택자가 되는 반전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지역에 대한 추천이라던가 또 투자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실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 한 번씩 나오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의 사전에 미리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함께 아파트 매수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잡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물건도 있고요. 또 재개발 예정지 투자 물건 거의 1억도 안 되는 갭으로 아주 상급지에다가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